지난번에 무슨 수업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뇌 겉질이 있죠. 대뇌 겉질이 있습니다. 대뇌 겉질에서는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대뇌 겉질에서는 총 3개의 내림노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척수까지 내려오는 신경도 로모터 유런이죠. 척수까지 내려오는 로모터 유런이 하나가 존재하더라. 이 트랙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혹은 겉질 척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피라미달 트랙, 그렇죠?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고,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온다? 척수까지 내려와서 림을 조절하는 거죠. 림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림, 사지를 조절하는 것이고, 또한 대뇌 겉질에서 또 브레인스템까지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 이게 브레인스템이 누구를 지배하냐 하면 뇌 신경핵을 지배하는 것이 또한 하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 신경핵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 여기서 누구를 지배하더라? 얼굴을 지배하죠. 페이스, 얼굴을 지배하는 요 내림노가 또한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겉질 횡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질 횡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이거는 척수로 내려와서 사지, 림을 지배를 하고, 여기에서는 페이스를 지배하더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의식적 조절을 하는 하겠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있더라 해서 하나 더가 브레인스템까지 내려와서 누구를 지배하더라? 뇌줄기 핵을 지배하더라. 여기 뇌줄기 핵은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지배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더라? 척수까지 내려오죠. 척수까지 내려옵니다. 척수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뇌줄기 핵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름은 뭐더라? 겉질 제어로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겉질 제어로다. 그래서 겉질에서 내려오는 트랙은 총 이렇게 보면 3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이 뇌줄기 핵은, 여기에서 오는 이 뇌줄기 핵은 또한 무엇을 이루고 있더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이루고 있더라. 뇌줄기에서 내려오는 게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이루어서 척수를 통해서 림을 조절하고 있더라. 이 림 철자가 틀렸잖아. 림. 그렇죠? 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피라미달 트랙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의식과 무의식적, 여기에서는 의식적 움직임을 하는 것이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무의식적 움직임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움직임은 의식이 많아요? 무의식이 많아요? 의식은 4%밖에 안 되고 무의식은 9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겉질 제어로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제어하는 게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더라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뇌줄기 핵으로 지배하는 이러한 트랙은 겉질 제어로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오더라? 소뇌에서도 뇌줄기 핵과 연결이 되어서, 이 척수와 연결되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조절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또한 이러한 겉질 제어로를 통해서 뇌줄기 핵을 지배할 때 소뇌에서도 바로 지배도 하지만 바닥핵, 그렇죠? 바닥핵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겉질 제어로가 또한 제어를 하고 있더라. 바닥핵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 FAP의 정보가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픽시드 액션 패턴의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핵과 소뇌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닥핵하고 바닥핵에서와 소뇌에서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지배하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소뇌는 직접적
직접적 지배를 한다 안 한다? 하더라. 바닥핵은 대뇌를 통해서만 지배하더라. 이 차이가 있죠. 근데 손해는 또한 하나의 더 그게 있죠. 왜냐면은 이게 척수에서 들어오는 실제 움직임의 정보를 바로 받아들이죠. 실제 고유감각의 정보, 앞 척수 손해로, 뒤 척수 손해로, 세기 손해로 척수 단면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실시간의 움직임의 정보가 이 손해로도 들어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시간의 움직임 정보가 손해로 들어와서 그 손해에서는 어디에서 합쳐집니까? 대뇌에서도 움직임의 계획이 들어오고 실시간의 움직임이 두 개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손해의 프루킨제 셀에서 퍼킨제 셀에서 두 개가 합쳐지죠. 합쳐져 가지고 오차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딥 뉴클레우스 그렇죠? 손에서 딥 뉴클레우스가 있죠. 손에서 프루킨제 셀. 네, 이게 저 정도 안 보이나? 혹시? 자, 프루킨제 셀에서 요렇게 여기에 손의 벌레 구역 그리고 옆에가 손의 벌레 겉구역 곁구역 그리고 맨 라테랄이 대뇌 손해 라테랄 세레브로 가쪽 손해 이렇게도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손해는 벌레 겉구역 대뇌 손해 이렇게 벌미스, 파라벌미스, 라테랄 세레브랄 세레벨룸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손해를 위아래로 탁 자른 거예요. 전부 다. 위아래 잘랐다?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덮고 있는 게 프루킨제 셀이겠죠. 요 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잘라서 그 위를 이렇게 수박의 바깥쪽이 프루킨제 셀이고 수박의 빨간색이 이렇게 안쪽으로 자른 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수박에서. 그래서 손해벌레는 뭐가 있더라? 꼭지액이 있더라. 잘 안 해요. 꼭지액이 있고 벌레 겉구액에는 중간 위치액은 둥근 액과 막액 두 개를 합쳐서 중간 위치액이라고 하고 가쪽 손해에서 대뇌 손해에서는 치아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서 제주도 같은 하나의 섬이 있더라. 이게 막액 프로플러 로드랄롬이 있죠. 프로플러 로드랄로 한글로는 팔의 결절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브레인스템에 있는 뇌줄기 핵은 누구하고 프로플러 로드랄롬은 누구하고 연접하죠? 팔의 결절력은 누구하고 연접하죠? 브레인스템에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하고 연결되죠. 브레인스템에 있는 뇌줄기 핵의 베스티블라 유클레우스하고 연접을 하고 꼭지액은 뇌줄기 핵 누구하고 연접? 그렇지. 레티큘라 포메이션하고 연접하고 중간 위치액은 레드 유클레우스하고 연접하고 치아액은 살라무스하고 연접해. 이건 안 했는데 살라무스하고 연접해. 살라무스를 대뇌죠? 그러니까 여기가 치아액을 대뇌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접을 해서 뇌줄기액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뇌줄기액을 이렇게 지배해서 뇌줄기액을 지배하면 오차가 발생되었을 때 오차를 수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손해의 운동학습은 오차를 수정하는 걸 운동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해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임의 정보를 바로 뇌줄기 핵으로 가서 뇌줄기 핵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수정이 가능한 구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제어를 하냐? 손해에서는 동적인 조절을 하는 것이고 손해는 동적인 조절을 하는 거고 바닥핵에서는 실시간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척수를 통해서 고유감각의 경로가 없기 때문에 바닥핵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적 조절을 하겠죠. 정적인 조절을 하더라. 요 이야기를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근육의 긴장도 이야기였어요. 근육의 긴장도는 그러면 어떻게 조절되느냐?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의해서 근육의 긴장도는 조절되더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는 누가 조절하더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조절하는데 그 중에 누가 조절하더라?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주인이에요. 거칠 제어로가 아니고 근육의 긴장도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거칠 제어로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조절하고 있겠죠?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거칠 제어로가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근육의 긴장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냐라고 보니까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척수에 누가 하고 연접을 하고 있더라? 감마 모터 뉴런과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 연접을 하고 있어요. 척수에는 감마와 알파 모터가 있습니다.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와 감마가 두 개가 있는데 감마는 누구를 조절합니까? 머슬 스핀들을 조절하고 알파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머슬 파이버 이거를 익스트라퓨절 머슬, 인트라퓨절 머슬 이렇게 이야기하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머슬 파이버라 하는 것은 알파 모터 뉴런이 조절하고 감마 모터는 머슬 스핀들을 조절하더라. 머슬 스핀들은 전자 현미경을 봐야지만 보여요. 쿼드라셉스인 경우에 머슬 파이버는 5만 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에 머슬 스핀들은 몇 개 있다? 5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 적어요. 적은 반면에 전자 현미경을 봐야지만 보이는 구조가 머슬 스핀들입니다. 감마 모터 뉴런을 통해서 머슬 스핀들의 양쪽 끝을 잡아당겨서 스핀들이 늘어나니까 활성화되겠죠? 스핀들이 활성화되면은 그 스핀들이 활성화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1A와 2를 통해서 척수에서 알파로 들어가서 머슬 파이버를 수축하는 게 스트레치 리플렉스의 구조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알파를 작동시킬 텐데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알파 모터 뉴런을 수축을 시키면 결론적으로도 감마를 통해서 알파를 수축시킬 텐데 왜 감마를 선택하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감마,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통해서 대뇌에서 거칠 제어를 통해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통해서 감마를 통해서 이러한 고리를 왜 가지겠어요? 그냥 지가 알파를 작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미세한 근육의 수축 때문에 그래요. 전자 현미경을 봐야 보이는 구조를 수축을 시켜서 그 수축량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그 수축량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적겠죠? 수축량이 작습니다. 수축량이 작아요. 수축량이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감마를 통한 이 과정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한다. 근육의 긴장도라는 건 근육의 수축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 수축이 일어나진 않죠. 근데 약간이라도 뭔가 있으면 빠른 수축이라든지 지속적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근육의 긴장도 앉아있을 때 긴장도와 서있을 때 긴장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한 차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근육의 긴장도가 조절되는데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활성화시키는 건 잠이 오시면은 일어서서 뒤로 가야 됩니다. 레티큘러 일어서세요. 뒤로 가세요.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조절을 하는데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의해서 감마를 조절해서 스핀들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꼭지핵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손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꼭지핵을 통해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요. 근데 만약에 손의 벌레 쪽이 손상당했다. 손의 벌레 쪽이 손상당하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활성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손의 벌레가 손상당하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의 손상 환자들, 특히 손의 벌레 쪽 손상은 근육의 긴장도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요. 실습 갔을 때 손의 손상 환자 보면 어때요? 머슬톤이 확 떨어져 있는 거 봐요. 트렁크 자체가 훅 무너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니까 트렁크 자체의 머슬톤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 꼭지 핵을 통한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활성화하는데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에는
내줄기 핵의 활성도를 감안을 하고 거칠 제어로에서는 제어를 하는 쪽 플러스 손해는 플러스 개념과 제어로 쪽에서는 마이너스 개념을 통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조절하더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지가 플렉서가 되고 저기에서 보듯이 상지가 플렉서가 되고 하지가 익스텐션이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상지가 플렉서 되고 하지가 익스텐서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과활성으로 인해서 되겠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저것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지의 플렉서와 하지의 익스텐션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과활성이다. 상지 플렉서와 하지 익스텐션이다 보면 이 상지 플렉션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어디 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겠죠.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상지의 플렉서와 상지가 플렉서 되고 하지의 익스텐서를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와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다. 이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폰스에서는 폰틴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과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하지가 익스텐션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교수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상지가 플렉서 되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 피라미달 트랙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의해서 이완성 마비와 경직성 마비가 나타나더라. 그로 인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제어하는 경로가 존재하겠더라. 이런 이야기 했죠. 메둘라 쪽이 손상되면 피라미들과 익스트라 피라미달 둘 다 손상되니까 이완성 마비 나타나고 대뇌 쪽에 있는 인트럴 캡슐 쪽이 손상되니까 경직성 마비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대뇌 겉질에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조절을 하는 뭔가가 있겠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질에서 여기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과흥분이 일어나니까 경직이 일어나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과흥분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겉질에서 뭔가를 지배하는 경로가 존재할 거다. 그 경로가 겉질 제어로다.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보면은 미드브레인에 있을 때 가운데 대뇌 수도관이 있고 그 옆에 3번 뇌신경이 있고 에딩거 베스트팔 유클레우스가 있고 레드 유클레우스가 있고 전체적으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미드브레인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과학 할 때 다 했긴 했지만 여기가 레드 유클레우스가 있고 레티큘러 포메이션 여기는 미드브레인입니다. 미드브레인에는 양쪽으로 3번 뇌신경도 자리 잡고 있고 레드 유클레우스도 자리 잡고 있고 레티큘러 포메이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도 자리 잡고 있더라.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걸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 대뇌 미드브레인 위쪽이 손상되니까 미드브레인 위쪽이 손상이 되니까 미드브레인이 살아 있으니까 환자가 들어올 때 혼수 상태 환자가 두 타입이 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떠한 타입이 있냐? 한 환자는 상지가 이렇게 플렉서 되어 있어서 플렉서 된 상태에서 쭉 익스텐서 되어 있는 환자가 있고 그것을 디콜티케이트 리지디티라고 합니다. 그 명칭은 이렇게 된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가 오면 완전히 풀 익스텐션이 되어 있는 환자가 있더라. 이것을 디세레브레이트 리지디티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라고 쳐다보니까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유클레우스가 손상이 되면 풀 익스텐션이 되고 미드브레인 위쪽이 손상이 이게 살아있으면 상지가 플렉서 하지가 익스텐서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미드브레인에 있는 미드브레인은 레드 유클레우스의 손상 유무에 따라서 상지가 플렉서 되고 상지가 익스텐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해가요? 환자 중에 상지가 플렉서 돼 있는 환자가 있고 환자 중에 풀 익스텐션 돼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 보니까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드 유클레우스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 위쪽이 손상된 거죠. 그 환자는 상지가 플렉서가 되고 근데 요 미드브레인 라인이 손상되어져 있는 환자는 뭐 하더라? 익스텐션이 되더라. 그래서 레드 유클레우스가 상지 플렉스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게 미드브레인 라인에는 에딩거 베스팔 유클레우스도 있습니다. 이 에딩거 베스팔 유클레우스가 하는 역할이 뭐죠? 동공반사죠. 동공반사, 거리반사, 그렇죠? 원근반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멀리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볼 때는 두꺼워지는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고 동공이 빛이 밝으면 동공이 작게 되고 빛이 없으면 동공이 넓게 되는 동공반사를 하는 게 에딩거 베스팔 유클레우스예요. 자, 다시 사고가 빵 나고 환자가 들어왔어요. 환자가 들어오면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역할은 뭐죠?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미드브레인에도 있고 폰스에도 있고 메둘라에도 있어요. 다시 미드브레인은 뇌줄기에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옛날 말은 망상체에서 굉장히 넓게 펴져 있다. 망을 편다. 굉장히 넓게. 미드브레인에도 있고 폰스에도 있고 메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폰스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 하지에 펴에 작용하고 메둘라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 하지에 구피에 작동하더라 라고 이야기 됐죠. 미드브레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했어요. 미드브레인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역할은 ARAS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해서 각성에 작동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 미드브레인에는 에딩거 베스팔 유클레우스도 있고 레드 유클레우스도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게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다. 에딩거 베스팔 유클레우스는 동공반사 레드 유클레우스는 상지 플렉션 레티큘라 포메이션은 각성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혼수 상태로 된 환자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이 환자가 나중에 깨어날 것인가 깨어나지 않을 것인가는 뭘 보면 알겠는데요. 동공반사 후레쉬 비춰주면 알겠죠? 그래, 그게 다 지났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환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지가 플렉서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하지는 익스텐서, 상지는 플렉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식은 없고 이래 돼 있는 환자가 물리치료실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 환자는 동공반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있잖아. 레드 유클레 상지가 플렉서 돼 동공반사 있겠죠? 이 환자는 나중에 각성이 될까 안 될까? 깨어날까 안 깨어날까? 깨어난다고. 다른 환자가 들어왔어요. 물리치료 들어왔는데 풀 익스텐션 돼서 이렇게 패드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 환자는 동공반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환자는 나중에 깨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깨어날 수도 있다고. 이 환자는 미드브레인 라인이 나간 거죠. 그 밑에가 나간 거겠지. 미드브레인이 나갔어요. 그 라인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 환자를 들어와서 풀 익스텐션 돼 있는 환자를 틸트 테이블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는 바이탈 사인이 있죠. 메둘라 쪽에. 그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풀 익스텐션 돼 있는 환자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상지 플렉션 돼 있는 환자를 그렇게 가야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칠 제어로가 이렇게 우리가 플렉스하고 익스텐서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칠 제어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니까 살라무스와 베이자 강글리아 여기가 중간이에요. 여기가 중간이고 살라무스하고 베이자 강글리아 그 사이로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속섬유막 인터널 캡슐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더라. 요리로 이제 거칠 제어로들이 내려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DTR이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DTR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죠.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더라. DTR이 증가되더라. 그러니까 거칠 제어로의 손상으로 인해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퍼모터 유런 질환이다 라고 하면 DTR이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한 증가를. 그래, 결론적으로는 거칠 제어로가 손상되면 경직성 마비가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중에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감마 모터 뉴런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육의 긴장도를 자꾸 항진시킬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갖더라. 그래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의 조절을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 조금 더 이야기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4구역, 브로드만 4번 영역에서는 피라미달 트랙이 내려오고 6번 영역에서는 거칠 제어로가 내려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구역에서 내려오는 피라미달 트랙은 4%고 6번 구역에서 내려오는 거칠 제어로가 96%로 인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조절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있는 손에는 프루킨제 셀에 의해서 익스트라 브레인스템에 있는 내줄기 핵과 연결이 되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흥분시키고 있고 이러한 손해의 운동학습은 결론적으로 메모리하는 단계가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움직임의 오차를 수정하는 이것을 운동학습이다라고 운동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핵에서는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대뇌 운동 명령이 내려왔을 때 바닥핵에서는 촉진해야 되는 것과 억제해야 되는 걸 서로 나눈다고 그랬죠. 촉진과 억제를 나누어서 움직임의 패턴을 만든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FAP다라고 바닥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뇌 거칠에서는 바닥핵의 정보와 손해의 정보를 받아서 거칠 제어로를 만들고 배츠세포에서 이 배츠세포는 브로드만 4번에 있는 피라미달 트랙을 연결하는 셀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달 트랙을 연결하고 이쪽을 통해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조절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뇌 거칠에서는 손해에서의 명령도 받고 명령 정보지 손해의 정보도 받고 바닥핵의 정보도 받아서 거칠 제어로를 통해서 브레인스템에 있는 뇌줄기 핵과 연결을 해서 로 모터 뉴런을 지배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거를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바로 내려오는 피라미달 트랙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더라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칠 제어로를 형성을 할 때 거칠에서만 판단해서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닥핵과 손해의 정보를 받아서 제어를 하고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핵의 경우에는 조금 정적인 조절을 하고 있고 손해에서는 동적인 제어를 하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뭐죠? 왜 손해는 동적인 조절을 하고 바닥핵에서는 정적인 조절을 합니까? 손해에서는 실시간에 움직임의 정보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동적인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손상당하면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유감각 정보를 모르니까 동적인 움직임을 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페이션 트레모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바닥형에서는 실시간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니까 정적인 조절이, 그러니까 레스팅 트레모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손해벌레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손해벌레에서는 꼭지에게서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연결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손해벌레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육의 긴장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의 조절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움직임을 할 때의 기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치료적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료적 방향에서 넘어가면 이거를 어떤 개념에서 제가 풀이를 하려고 하냐면, 이건 뭐냐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보행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일어났던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 인간의 보행, 직립 두 발로 걸음을 걷게 할 때 과연 어떻게 걸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다가섰냐면, 우리가 균형이 깨어졌을 때 세 가지 전략을 써요. 세 가지 전략. 어떤 전략을 쓰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 약간이 흔들리면 어디서 균형을 잡죠? 발목에서 받고, 그보다 더 흔들리면 엉덩이에서 잡고, 그보다 더 흔들리면 디딤 전략을 갖게 됩니다. 디딤 전략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버스가 이 디딤 전략을 갖는 게 한쪽 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차가 나니까요. 그러면 보행도 한쪽 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한쪽 발이 앞으로 나가려면은 전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이 깨어져야 되죠. 균형이 깨어져야 되니까 균형을 어떻게 깨면은 한 발이 더 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한쪽 발이 든 상태에서 한 발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균형을 깨면 한 발이 앞쪽으로 더 빨리 나갈까, 더 잘 나갈까라고 보니까 바깥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것과 안쪽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것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떤 게 한쪽 발이 더 앞으로 나가더라? 바깥쪽이 더 잘 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할 때,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때 원레그 포지션 자세에서 한쪽 발이 앞으로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쪽 방향으로 자극을 줘야 된다? 바깥쪽으로 자극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했죠. FAP 이야기를 베이자 강글리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주로의 원칙은 뭐라고 했노? 바깥쪽 방향, 원레그 포지션 상태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자극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에 있어 가지고, 뇌졸중 보행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행을 하는 것이 치료적 개념에서 어떤 게 좋으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디 웨이트 스포트 트레드밍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터 컨트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프린트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담았냐?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 다 배웠기 때문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정리는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운동 조절 이론이죠. 운동 조절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동 조절 이론이다 그러면 리플렉스 시어리, 하이레티컬 시어리, 모터 프로그래밍 시어리, 시스템 시어리, 다이나믹 액션 시어리,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을 다 배웠죠. 안 들었던 말은 없을 겁니다. 요 과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사 이론입니다. 리플렉스 시어리죠. 반사. 이거 여러분 다 배웠던 이론입니다. 근데 제가 모터 컨트롤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 나중에 뇌졸중 치료적 개념에 들어갔을 때 운동 조절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개념을 이 운동 조절 이론에서 따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리플렉스 시어리는 세링턴에 의해서 1900년도에 했는데, 이 이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사 이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극이 있어야 그렇죠. 센소리가 있어야지만 모터가 나오더라라는 게 반사이론입니다. 반사이론. 근데 이렇게 반사이론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한점이 있어요. 반사이론과 우리의 모터 컨트롤과는 다른 반사이론과는 맞지 않는 게 발생이 되었어요. 그 어떤 경우냐라고 보니까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자발적 움직임이 있을 때는 요것이 같이 안 되더라. 이렇게 센소리가 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 자발적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는 센소리가 없이, 센소리의 입력 없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센소리의 입력 없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은 자극인데도 자극이 들어가면 모터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센소리가 들어갔는데 다른 모터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자극, 어떤 자극이냐면 여기에서 보듯이 같은 자극,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오른팔로 탁자를 잡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오른팔로 물컵을 잡고 있어요. 환경이 다르죠. 근데 자극은 여기에서 잡아당겼어요. 각각 왼손을 잡아당겼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냐. 자극은 똑같죠. 잡아당기는 자극은 똑같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균형을 잡냐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트라이셉스에 힘을 주게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트라이셉스를 억제하게 되더라. 물잔에 물컵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힘을 주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빼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힘을 주게 되더라.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시어리는 자극이 똑같으면 같은 모터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극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터의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과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제한적으로 주게 된 겁니다. 또 하나가 미리 먹임. 세 번째는 미리 먹임이죠. 미리 먹임에 대해서는 미리 먹임. 피드 포워드 개념입니다. 미리 먹임에 대해서는 또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이 반사 이론이 되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반사 이론은 미리 먹임이죠. 어떤 거냐면 종이 이렇게 울리면 팔을 잡아 당겨라 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이 윙 울리면 당겨라. 윙 울리면 당겨라. 그러니까 처음에 종이 딱 울리면 리플렉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개 실험 있었죠. 파블로 그 개가 올라오면 침이 나오게끔 이런 것처럼 종이 울리면 팔을 잡아당겨라. 그럼 종 울리면 팔에 있는 바이셉스가 근활성도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걸 내가 빨리 당기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이 딱 울리면 어디부터 근육에 힘을 주게 되느냐 보니까 가스트로크네미우스 쪽에 먼저 힘을 주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빨리 팍 잡으려면 균형이 딱 잡혀야 되잖아. 힘을 딱 주고 줌을 딱 주고 있어야 빨리 딱 잡으려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스트로크네미우스. 그러니까 종이 울릴 때 먼저 이쪽을 이 본래는 여기가 수축돼야 되는데 여기가 수축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세팅을 해주더라. 요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 리플렉스 시어리였죠. 이게 제한점이었어요. 요거 리플렉스 시어리로 치료적으로 응용한 치료가 있죠. 그렇죠? 보이타 치료라든지 루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센서리 입력에 의해서 루드 좋은 자극에 의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더라. 보이타 리플렉스 존을 자극을 해서 움직임을 나오게 하더라. 이것이 이제 이야기를 반사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보이타 이론을 수직 계층형 이론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는 이제 수직 계층형 이론이죠. 두 번째는 수직 계층형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수직 계층형 이론이죠. 이 수직 계층형 이론도 잭슨에 의해서 1900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죠.
수직 계층형입니다. 수직 계층형 이론은 이 리플렉스 시오리를 좀 더 발달시킨 이론이죠. 좀 더 발달을 시켰어요. 리플렉스가 발달 순서적으로 리플렉스는 바뀌더라라는 이론입니다. 탑다운 형식이죠. 뇌가 발달한 순서적으로 발달이 되고 그리고 리플렉스를 원시 반사를 억제를 하는 방향, 그러니까 고위 중추가 하위 중추를 조절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더라. 따라서 발달 반사는 발달 순서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한 게 수직 계층형입니다. 제가 아주 요약만 탁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약은 반사는 발달 순서적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실험을 딱 하니까 무슨 이게 제한점이 이제 발생이 되었어요. 제한점. 수직 계층형 이론의 제한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무슨 동물이? 척수 고양이 동물이에요. 척수 고양이. 그러니까 이거 척수 고양이는 뇌에서 브레인스템까지 손상이 되었을 때 척수만 살아 있으면 보행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탑다운 형식이니까 보행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척수 고양이의 보행을 보고 척수 고양이의 보행을 보니까 탑다운 형식이 아니고 각각의 뭔가의 중추는 따로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탑다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제한점이 되고 또한 리플렉스가 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위 리플렉스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위 고위 중추가 발달할수록 하위 중추를 제어하고 명령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의 뇌가 다 발달이 되고 나서는 하위 중추는 없어져야 되죠. 하위 발달은 반사는. 근데도 쇼트트랙을 돌 때 넥라이팅이 일어나죠. 그리고 야구 선수들은 ATNR을 이용해서 던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사가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제한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복잡하다. 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수직 계층형을 통해서 치료에 응용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NDT라든지 포바스라든지 이런 치료법들이 임상적으로 응용을 한 치료법이죠. 여기에서 임상적으로는 리플렉스 테스트라고 해서 리플렉스 테스트라고 해서 리플렉스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아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ATNR이 일어났죠. ATNR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동의 뇌성마비 아동의 뇌의 발달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임상적인 유용성이 되겠죠.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 리플렉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되겠더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가 되겠죠.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 여러분 다 아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또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입니다.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는 세 번째죠. 세 번째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입니다.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터 프로그램 시오리인 경우에는 감각의 입력도 없고 운동의 입력도 없이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더라. 그거를 큰 개념을 우리가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1980년도부터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중앙 패턴 생성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움직임을 조절할 때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조절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 개념을 우리가 척수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수에서 보행을 할 때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걷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행을 하는 걸 보니까 척수에서 요렇게 들었다 놓았다 이렇게 이러한 보행은 척수에서 일어나더라.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보행이 어떤 모양하고 비슷하느냐라고 보니까 보세요. 한 발이 이렇게 나가서 뭐 위에 반사라고 해서 앞정을 밟으면 다리가 들리죠. 다리가 들리고 반대편 다리는 펴지죠. 위드드롤 리플렉스 앤드 클로스 익스텐스 리플렉스가 일어나겠죠. 요거를 보고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트는 하나의 리플렉스인데 그게 어디에서 생성되더라? 척수에서 생성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클로스 익스텐스 리플렉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데 좀 더 상위 개념을 배웠습니다. 뭐라 했죠? 픽시드 액션 패턴이다. 요 이야기를 요번에 처음 들었을 겁니다. 픽시드 액션 패턴이다 해서 프로그램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자체도 프로그램해서 있더라.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이거는 바닥회계에서 해서 얘네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만 가지고 보행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보행은 좀 더 복잡하더라. 실제적으로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 신경의 활성도보다는 어디에서 더 많이 내려오더라? M1에서 더 이 고양이는 척수 고양이 아니고 브레이크에 살아있는 고양이, 다른 고양이. 아까 고양이, 저 고양이와 이 고양이 다른 고양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척수에서 그 활성도를 지배하는 신경의 활성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다? M1이라는 거 모토,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 브로드만 4번 영역. 여기에서 더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모토 프로그램 시오리의 제한점이 되겠죠. 모토 프로그램의 제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프라이머리 모토 콜텍스에서 더 많이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1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를 M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어리입니다. 네 번째 시스템 시어리가 되겠죠. 네 번째 이 시스템 시어리입니다. 시스템 시어리다. 그렇죠. 시어리. 시어리. 시스템 시어리입니다. 시스템 시어리에서는 지금까지 반사이론, 수직 계층형, 모터 프로그램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무슨 개념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들어왔냐면 COG와 BOS 개념을 들어온 겁니다. COG와 BOS 개념을 들어와서 움직임을 조절할 때 어떤 메카니컬한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임을 조절하더라. 그래서 COG와 BOS 개념을 들어온 겁니다. COG와 BOS의 개념을 들어와서 이것은 어떠한 자세나 어떠한 과제에 따라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다르더라. 따라서 시스템 시어리는 환경에 따라서 COG와 BOS가 바뀌니까 이 환경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경은 또한 내가 어떠한 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더라. 움직임의 조절을 하는 게 바뀌더라. 이러한 과제에 의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앉아 있을 때 내가 컵을 잡는 거하고 앉아 있는 환경과 컵을 잡는 과제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컵을 잡을 때 서 있을 때 컵을 잡을 때가 똑같이 근화 활성도가 이루어지냐? 팔에 의해서 팔 근육에 똑같은 활성도가 이루어지냐? 그렇지가 않더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팔을 뻗으려고 하는 그 환경이나 그 과제, 서 있는 과제가 잘 안 될 때는
누워서 그 과제 훈련을 시킨다던가 앉아서 그 과제 훈련을 시키면 서 있을 때 동일한 과제를 똑같이 처리가 된다? 안 되더라. 결론적으로는 환자가 들어와서 보행을 잘하는 과제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앉아 있을 때 그 훈련을 시키고 누워 있을 때 그 훈련보다는 뭘 해야 된다? 서서 걸으면서 보행은 걸으는 거죠. 걸으면 걷는 과제를 통해서 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론이 이 시스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은 과제 지향적입니다. 과제 지향적. 앉아 있는 과제, 서 있는 과제, 혹은 걷는 과제, 혹은 물건을 잡는 과제, 혹은 책을 읽는 과제. 이거에 따라서 움직임의 조절은 각기 다 달라지더라. 따라서 과제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과제의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임의 조절을 해야 된다. 움직임 조절에 있어서는 과제 지향적, 과제 특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이론이 이 시스템 이론이 되겠죠. 이 시스템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 이론은 BOS와 COG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잡을 때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각각 잡는 것이 틀리더라. 여기서 보니까 뒤로 하면은 균형을 잡기 뒤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하면 앞쪽으로 할 수도 있더라. BOS와 COG의 무너짐을 해서 BOS 안에 COG를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지향적으로, 환경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세요. 골반이 밑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 어퍼 트렁크와 로어 트렁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골반이 이 그림은 봤죠? 네. 어디서 봤죠? 영상에서. 골반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하면은 로어 트렁크는 같은 방향이고 어퍼 트렁크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똑같이 골반이 이렇게 할 때 어퍼 트렁크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방향 이렇게 균형을 잡아버리는 거 잡을 수도 있고, 요 갈 때 어퍼 트렁크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 로우 트렁크에서 COG를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잡을 수도 있더라. 각각의 과제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턴화되어 있거나 또는 대내에서 지시를 한다거나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COG와 BOS를 잡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이론에서 우리가 환경과 과제 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에서 이제 CPG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CPG는 척수와 연결이 되어서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더라 라는 이야기고, 교차평 반사를 통해서 척수에서 교차평 반사, 위더드롤 리플렉스 앤드 클로스 익스텐서 리플렉스를 통해서 CPG를 하더라. 근데 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만으로 보행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더 많이 하는 게 M1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 운동 조절을 이야기를 한 것은 운동 조절 이론을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자, 치료를 할 때 시스템 이론으로 우리가 그 운동 조절 이론으로 한번 치료에 응용해보자 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움직임의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시스템 이론으로 한번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뇌졸중 보행을 어떻게 시키면 될까의 문제를 하나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뇌졸중 환자를 보행을 시키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체중 부하가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 체중 부하가 일어나야지만, 그러니까 고관절에 체중의 부하가 잘 일어나야지만 보행을 할 수 있더라. 왜 그러냐 보니까
고관절에 체중 부하가 일어나면 수축을 하게 되죠. 고관절에 체중 부하가 일어난다. 기립에 의해서 원레그 포지션 자세에서 어펙티드 사이드, 난 어펙티드 사이드가 있으면 한 발을 들으면 어펙티드 사이드 체중 부하가 일어나죠. 체중 부하가 일어나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수축하죠. 쿼드라셉스 수축하죠. 이 수축에 의해서 수축을 딱 하게 되면은 수축한 다음에 GTO에 의해서 이완이 되죠. 이완이 되니까 다음 발에 플렉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리더미컬하게 일어나더라. 그 시작점은 뭐다? 체중 부하다. 체중 지지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 이 발에서 자동적으로 앞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뇌졸중 환자를 보행을 잘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원레그 자세에서 체중 부하를 충분히 시켜라. 그리고 어디로? 펄추베이션을 라테랄 쪽으로 계속 주어봐라. 그러면 그 발이 앞으로 나가는 GTO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력도 가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체중 부하입니다. 체중 부하. 체중 부하로 인해서 체중 부하를 하게 되면 육악기로 한 발로 서 있다가 그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전이를 촉발할 수 있다 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도 그 리드미컬한 고관절 신전이 되면 그 신전된 근육이 굽힘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리드미컬한 로코모터 리듬을 설정을 할 수 있더라. 제가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죠? 체중 부하를 시켜라. 체중 부하를 뇌졸중 환자를 보행을 내가 잘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원레그 포지션 자세로 체중 부하를 충분히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의 체중 부하를 최대화 시켜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2, 3, 4번은 체중 부하를 시킨 다음에는 운동 과제 이야기가 뭐냐면 시스템 이론에서 보행을 잘 시키려고 한다면은 체중 부하를 한 다음에 보행 훈련을 시켜라. 보행의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보행을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 보행을 하는 동안에 정확한 감각 정보를 들어오고 또한 보행을 하는 동안에 앵클, 니, 힙 조인트의 역학도 들어오고 보행을 하는 동안에 보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보상을 하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행을 잘 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보행을 해라. 체중 부하 후에 보행을 해라. 이겁니다. 이게 치료적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행을 체중 부하나 보행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보행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네스를 착용을 해서라도 해봐라 이야기입니다. 하네스를 착용해서라도 부분적 체중 지지도 하고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켜라. 팔도 움직임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속도도 어떻게 해라? 정상 속도에 가깝게 해라. 자, 뇌졸중 환자가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면 체중 부하를 해라. 그리고 보행 훈련을 많이 해라. 많이 할 때 그 속도는 정상 속도에 가깝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할 때도 이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 과제 특기적 훈련인데 환자가 보행을 원하는 보행이 목표다라고 하면 그 보행의 과제를 보행을 강도 높게라고 하면 시간을 오래 보행의 과제 직접적 과제입니다. 구체적 과제 보행을 하기 위해서 보행의 전 단계로만 계속 끌지 말고 실제적 보행의 과제를 강도 높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실제적으로 치료는
이렇게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죠. 스카풀라 잡고 스카풀라 휴머럴 리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팔을 뻗는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서 끝을 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과제를 할 때 움직임의 조절은 다르기 때문에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과제, 컵을 잡는 과제를 하는 동안 핸들링을 같이 주자라는 게 이 이론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태스크 스피드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은 시간을 오래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라. 결론적으로는 신경계 손상 환자는 조기에 강력한 보행 훈련을 실시하면 실시할수록 뭐가 된다? 회복 속도가 빨라지더라.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보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체중 지지 훈련을 하고 보행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보행은 좋아지게 되고 그거를 조기에 해야 된다. 그리고 보행 속도도 정상 보행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뇌의 혈관별 임상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혈관별로 해서 어떻게 임상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뇌혈관이죠. 대뇌혈관의 이야기입니다. 대뇌혈관은 우리가 이렇게 대뇌혈관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행학습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입니다. 자, 대뇌에서 우리가 보면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 이렇게 크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대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보면은 자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는 대뇌가 있으면 대뇌의 가쪽을 전부 다 먹여 살리는 혈관을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대뇌의 수박의 반을 자르면 빨갛게 나오죠. 그 안을 먹여 살리는 게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쪽을 먹여 살리는 걸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알기 쉽게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를 대뇌 가쪽 부위를 지배하니까 라테랄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가 나와서 딱 나오는 방향이 내측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분포는 대뇌 바깥쪽을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는 라테랄이고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가 나와서 앞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래서 앞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정해졌는데 실제적 기능은 뭡니까? 내측이죠. 메디알 쪽을 지배하는 게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입니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는 잘 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를 라테랄 세레브라 아테리, 안테리어 세레브라 아테리를 메디알 세레브라 아테리라고 정하면 더 좋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이제 겉핥기를 하다 보면 겉핥기는 센트럴 서커스 바로 앞쪽을 브로드만 4번 영역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부위에 부위별 대응을 하고 있더라. 호모플루스 이야기입니다. 부위별 대응이 이쪽 부위에 부위별 대응이 일어나는데 이쪽에 있는 자이러스의 부위별 대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얼굴과 팔과 손 차례로 이렇게 부위별 대응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서 부위별 이쪽 부위에서는 이쪽의 부위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얼굴과 팔이 손상을 더 잘 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 요 위에 있는 이 안쪽, 이 메디알 쪽에는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를 하는데 그쪽 부위는 다리 쪽, 다리 쪽에 부위별 대응을 하더라. 그러니까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손상당하면 뭐가 더 많이 손상당한다? 다리 쪽이 더 손상당하더라. 요게 조금의 루틴한 이야기고, 자 여기에서 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에서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면 대뇌 겉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대뇌 겉질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자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손목 동맥 이거 다 알죠?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미들과 안테리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버테브럴 아테리, 베질러 아테리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나오죠. 이거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걸 안다고 생각해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인트랄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두 가지 가지로 나옵니다. 그 가지가 이쪽이 위에 있어서 슈페리얼 디비전이다. 윗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임페리얼 디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임페리얼 디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윗가지 아래까지 뭐가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윗가지와 아래까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윗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라고 보면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 가장 가운데 있는 센트럴 서커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쪽으로 가는 혈관이 하나 1번 혈관,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는 2번 혈관, 그 다음에 요 센트럴 서커스로 가는 3번 혈관, 그 바로 뒤쪽으로 가는 4번 혈관, 총 위까지는 총 4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대뇌의 프론탈로, 대뇌의 이마엽을 보면 앞쪽의 이마엽과 중간과 이쪽과 그 다음 바로 이거는 파리에탈 롭이죠. 4번 영역은 파리에탈 롭 두 정력, 파리에탈 롭으로 보면 파리에탈 롭 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프론탈 롭 쪽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프리프론탈이다 라고 명칭화해요.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리프론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리프론탈. 이 프리프론탈은 목표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게 프리프론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2번을 프리모터 에어리어다. 프리모터 에어리어다. 콜텍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프리모터는 무엇을 하냐면 계획과 순서를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게 프리모터 에어리의 역할입니다. 요 세 번째는 프라이마리 모터입니다. 프라이마리 퍼스트 첫 번째 모터를 여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터 프라이마리라고 하고 퍼스트 모터 에어리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각각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브로드만 영역으로 해봐라 하면 여기가 4번 영역이 되고 6번, 8번이 되고 그 이외에 있는 것들이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적었죠? 잘 적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브로드만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앞가지로 이렇게 앞가지로 가는 건 이렇게 간다 그러면 1번으로 이렇게 가는 이 혈관의 이름도 다 있는데 그거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1번으로 가는 이 혈관이 손상이 당했다. 이쪽이 이렇게 손상당했다. 그러면 프리프론탈 영역으로 가는 거죠. 프리프론탈 영역으로 가니까 목표를 잡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목표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손상이 되었으니까 오로지 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요. 이쪽이 손상당하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2번 쪽에 보면 요거는 프리모터라서 계획과 순서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렇게 손상당하면 계획이나 순서를 못하니까 내가 컵을 잡으려고 해도 그 컵을 잡으려고 하는 목표는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안도 아는데 그것이 순서적으로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러한 역할을 보이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역할이 되지 않으니까 그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퍼스트 모터 콜텍스니까 3번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되죠. 운동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의 마비가 일어나겠죠. 운동의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의 마비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 요 네 번째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 네 번째가 하는 역할은 퍼스트 센소리죠. 소마토 센소리입니다. 센소리죠. 소마토 센소리. 소마토 센소리 이쪽 영역이 손상을 되었다. 소마토 센소리 영역이 손상을 되었다 하면 감각의 입력이 된다 안 된다? 감각의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감각의 입력, 감각을 자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감각을 자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손상을 여기를 지배를 하고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프리모터 영역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퍼스트 모터 콜텍스를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퍼스트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를 먹여 살린다. 원래는 3번과 4번이 같은 혈관에서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내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슈페리얼 디비전이죠. 슈페리어가 되었을 때 슈페리얼 디비전이 각각 전달하는 먹여 살리는 혈관을 보여준 거고 이제 임페리얼 디비전은 3개로 나옵니다. 하나, 둘, 3개로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라테랄 쪽으로 끌어야 되겠죠. 자, 이게 5번, 6번, 7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5번의 영역은 오디터리입니다. 오디토리. 청각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되더라. 청각의 영역을 먹여 살리더라. 청각을 담당하는 브로드만 영역은 몇 번입니까? 41번, 42번이 되겠죠. 41번, 42번이 오디터리입니다. 청각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되더라. 이 6번은 브로카 영역입니다. 브로카 에어리어가 됩니다. 브로카 에어리어, 모터 스피치. 브로카 에어리어는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가 되겠죠.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 브로드만 영역은 몇 번입니까? 44, 45번이 여기 나왔지만 요 부위가 브로카 영역이 되겠죠. 브로카 영역이 되더라. 브로카 영역. 7번은 베르니케입니다.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센소리 스피치죠. 센소리 스피치 에어리어가 됩니다. 베르니케 영역이죠. 브로드만 영역은 몇 번이 됩니까? 22번, 40번, 39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2번이 되고요. 여기가 40번이 되고 39번. 이 영역을 지배하는 게 7번 혈관이 되겠죠.
이러한 혈관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관의 모양을 보이고 있죠. 혈관을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요. 자, 슈페리얼 디비전은 프론탈 롭과 파리에탈 롭을 같이 지배하고 있죠. 자, 인페리얼 디비전은 템포랄 롭과 파리에탈 롭, 이쪽이 파리에탈 롭이잖아요. 파리에탈 롭을 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옥시피탈 롭 하나만은 지금 없죠? 옥시피탈 롭은 누가 지배할까?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테리가 지배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임페리얼 디비전 쪽에 임페리얼 디비전이 나오는 쪽이 손상을 당했다라고 본다면 청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브로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베르니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 슈페리얼 디비전이 손상을 당하면 각각의 증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임페리얼 디비전이 손상당하면 운동마비와 감각마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 임페리얼 디비전이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슈페리얼 디비전이 살아있으니까 운동과 감각의 실행과 받아들이는 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임페리얼 디비전이 손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운동과 감각의 마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슈페리얼 디비전의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그림상으로는 조금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해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림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보게 된다면은 MCA가 손상이 되면 컨트롤 라테랄 좌측이 손상되면 우측의 마비 증상을 보이죠. 왜요? 섬유는 전부 다 메둘라에서 교차를 하니까 교차를 감각도 하고 운동도 교차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센소리의 로스도 있고 그리고 운동은 다리보다는 뭐가 더 잘 손상된다? 팔이나 얼굴 쪽이 더 많이 손상되더라. 그리고 동측 반맹증도 생기더라. 동측 반맹증에 의해서 눈에 마비 증상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넌트한 헤미스페어 오른손 잡이일 때는 어디가 도미넌트하다? 왼손이 왼쪽이죠. 좌뇌입니다. 따라서 좌뇌가 손상됐을 때는 아파지아, 브로카 영역이라든지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좌측 손상일 때는 아파지아, 말을 못하게 하는 아파지아가 생기고 넌 도미넌트한 건 뭐가 생긴다? 니글렉트가 생기더라. 니글렉트 무시 증상입니다. 니글렉트가 생기더라. 무시입니다. 무시. 공간적 무시 증상이 보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 잡이일 경우에 왼쪽이 손상되었을 때 오른손 잡이가 좌뇌가 손상되면 아파지가 생기고 오른쪽 잡이일 때 우뇌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니글렉트가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